자, 오늘은 이제 관료제와 탈관료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하나 조직, 사회 조직에서 지금 대표적 유행이 되겠죠. 그래서 이 관료제의 등장 배경과 또 그런 관료제를 쭉 이용하다가 여러 가지 또 문제점이 좀 등장하면서 그 대안으로 제시된 게 탈관료제죠.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이제 배울 내용, 학습 목표라고 하죠. 일반적으로 그 관료제 조직의 특징, 그 다음에 문제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할 수 있어야겠고, 그리고 나서 이 대안으로 또 제시된 탈관료제 조직이 왜 등장하였고, 이 탈관료제 조직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를 비교해서 설명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이 부분도 거의 수능 시험에 빠지지 않고 나오는 단원이고, 물론 선생님도 이 단원은 꼭 시험에 출제를 하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선생님 설명을 잘 듣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 관료제라고 하는 것은 수직적인 이계서열 구조, 그러니까 사장 밑에 부사장, 무슨 전무, 과장, 이런 개원 이런 있듯이 이런 이계서열 구조하고 또 수평적인, 그러니까 보통 조직세에서 과와 무슨 과, 우리 공무원 조직 같으면 예를 들면 상하수도과 또는 교통과, 총무과 하여튼 그런 과 체제의 수평적인 분업 체계, 이런 것을 기초하여 업무를 기본적으로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그런 조직 형태를 우리가 관료제라고 합니다. 그럼 이런 관료제가 왜 등장했느냐? 이 관료제 등장 배경을 보면 이제 산업화가 시작이 되면서 조직이 굉장히 커지죠. 대규모 조직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데, 이걸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조직 형태가 필요했었습니다. 그래서 관료제라고 하는 것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관료제의 특징을 보면 크게 보통 5가지 정도로 얘기하죠. 업무의 세분화와 전문화, 두 번째 지위의 유계서열화, 세 번째 규칙과 절차에 따른 업무 처리, 네 번째 연공서열을 중시한다, 다섯 번째 지위 획득의 공평한 기회 보장. 자, 이것을 한번 자세히 더 살펴볼까요? 먼저 업무의 세분화와 전문화라고 하는 것은 구성원들이 기본적으로 수행해야 할 업무를 세분화 딱 해놓죠. 그 사람이 맡은 그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 맡은 업무를 세세히 구분 딱 해놓으면서 구성원 간의 업무의 중복을 피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업무의 세분화, 전문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두 번째 특징으로, 첫 번째가 업무의 세분화, 전문화 이야기했죠. 지위의 유계서열화입니다. 이 지위의 유계서열화라고 하는 것은 권한과 책임에 따른 유계, 그게 딱 서열화되어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구성원의 지위에 따라서 권한과 책임을 서열화 딱 시켜 놓습니다. 그래야 어떤 결정을 할 때, 의사결정을 할 때 혼란을 피할 수가 있겠죠. 최종적으로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니까. 혼란을 피하고 또 일사불란하게 업무 수행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위의 유계서열화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가 이 규칙과 절차에 따른 업무 처리 그랬어요. 즉 모든 그 업무를 문서로 딱 만들어 놓죠. 문서화 시켜 놓습니다. 그렇게 문서화해서 규약과 절차에 따라서 업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구성원들이 자기 마음대로 자의적인 판단이나 또는 사적인 이해관계,
이런 것을 배제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해서 조직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고 하는 특징이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가 연공서열 중시 그랬어요. 연공서열. 연공서열이라고 하는 것은 그죠. 근무 연수나 나이가 많아짐에 따라서 조직 내에서 지위나 임금이 올라가는 그런 체계를 연공서열이라고 그러는데 결국은 그 구성원의 업무 경험이나 숙련도 이런 걸 중시한다는 얘기죠. 그래가지고 여기에 따라서 보상해주고 또 신분을 보장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거기에 속해 있는 구성원들이 안정적으로 일을 할 수가 있겠죠. 자, 다섯 번째가 지위 획득의 공평한 기회입니다. 이 공개적인 경쟁 방식으로 기본적으로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들을 구성원으로 선발하고 그러면서 또 그들에게 기회를 주고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이런 관료제가 다섯 가지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런 특징은 오늘날까지도 거의 계속 이어지고 있죠. 이 관료제의 아주 큰 장점인 것입니다. 자, 그림으로 한번 봐보겠습니다. 이렇게 관료제 조직의 구성, 이 그림은 굉장히 그 시험에도 잘 나온 그림 좀 여러분들이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수직적 체계, 직급이 있죠. 자, 직급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면은, 이렇게 여기 사장이 있죠? 사장이 있고, 그 아래 이렇게 뭐 부장, 차장, 과장, 이렇게 순서대로 수직적 이 계층 체제를 이루고 있죠.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 부서 안에 예를 들어서 인사부라고 하는 이 부서 안에 들어가면 그 부서 안에서도 또 이렇게 명령 체계가 또 이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러면서 부서가 인사부, 회계부, 총무부, 영업부, 기획부 이런 것은 수평적 분업 체계가 되겠죠. 기본적으로 관료제 조직은 직급 중심의 수직적 체계와 그 다음에 이 부서 중심의 수평적 분업 체계를 이루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때 수직적인 이런 수직적 사장, 부장, 차장, 과장 이런 수직적 계층제를 통해서는 명령 계통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수평적 분업 체계를 통해서는 업무의 세부나 전문화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여러분들이 조금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관료제 제도의 순기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지금 이 순기능은 효율성, 안정성, 지속성, 명확화. 이게 크게 명확성이라고 이렇게 하겠죠. 크게 지금 네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효율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전문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대규모 업무를 우리가 충분히 효율적으로 잘 수행해 나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는 업무의 효율성, 지금 이걸 얘기하고 있죠. 잘 안 보이네요. 업무의 효율성. 첫 번째는 업무 효율성. 엄청난 대규모 조직을 전문화시켜 가지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두 번째가 안정성입니다. 안정성. 안정성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문서화되어 있고 그것에 따라서 규칙과 절차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따라서 가면은 모든 업무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조직에서 인사 발령이 나도 예를 들어서 업무 지원팀에 있는 사람이 인사팀으로 이동을 해도 그 인사팀에 가면은 거기에 인사팀에서 해야 할 일이 문서로 다 명확하게 규칙이나 절차가 정해져 있죠. 그대로 따라서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조직이 충분히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얘기로 세 번째가 지속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성원이 바뀌어도 바뀐 사람이 거기에 가서 그 일만 하면 문서로 규약된 그 일만 하면
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누가 바뀌더라도 업무를 계속 할 수 있다. 뭐 다른 말로 하면은 안정성, 지속성 이런 것을 뭐 또 예측 가능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예측 가능성 여기서 충분히 어떤 일을 어떻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예측되어진다 라는 얘기죠. 자, 네 번째가 명확성입니다. 명확성. 몇 번 얘기합니다만 권한과 책임이 명확해요. 그렇기 때문에 책임 소재가 분명합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그 일을 잘 처리할 수 있다고 하는 장점, 이런 순기능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관료제의 문제점입니다. 이 관료제의 문제점은 여러분들이 꼭 좀 알아두십시오. 역기능. 이게 관료제의 대표적 이런 문제점 때문에 사실은 탈관료제라고 하는 것이 등장했죠. 현대사회에서. 그래서 이 관료제의 문제점은 여러분들이 꼭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건 시험에 아주 출제 잘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꼭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가 목적 전치 현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적 전치라고 하는 것은 그 업무를 할 때, 업무 수행할 때 조직의 목적보다 규칙과 절차가 더 우선시되는 경우가 있어요. 너무 규칙과 절차에 지나치게 집착해가지고 본래의 목적을 소홀히 해버린다고 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은 그 어떤 사람들이 이제 경찰서에 신고를 했어요. 무슨 소매치기가 있습니다. 지금 이 소매치기가 달아나고 있습니다고 신고하니까 이 파출소에 신고하니까 파출소에 해당 근무하시는 분이 예를 들어서 전화를 받아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 소매치기 범인이 다른 지역으로 이 파출소에서 관할하고 있는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도망을 가버려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 경찰관들이 그 다른 지역까지 추격해가지고 이 소매치기를 잡아서는 안 되죠. 기본적으로 자기들 관할 구역에서만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크게 보면 시민의 안전을 도모해야 되니까 그 소매치기가 있으면 우선 잡아야 되는데 또 이게 여러 가지 절차나 규칙에는 자기 구역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이 정해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기본적으로 어떤 규칙이나 절차만을 중요시 여기면 목적을 소홀히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다 그 말입니다. 이걸 목적 전치 현상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가 경직성입니다. 경직성. 이 경직성은 뭐냐? 이 조직 구조가 너무 딱딱히 굳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외부 환경의 변화에도 그 외부 환경에 유연하게 대처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때그때 따라서 어떤 상황에 따라서 좀 빠르게 변화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경직성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가 인간 소외 현상입니다. 말 그대로 인간이 스스로 소외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조직에서 어떤 표준화된 업무 일 있지 않습니까? 그걸 그대로 구성원들이 따라서 하다 보니까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인간의 창의성 이런 것을 발휘하지 못하고 반복적으로 그 일만 하다 보니까 자율성과 창의성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내가 조직의 주체가 되지 못하고 객체처럼 따라만 가는 나의 창의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기계의 부속품처럼 전락해가지고 단순히 주어진 일만 하는 이러한 인간 소외 현상이 발생하기도 하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네 번째가 무사 안일주의입니다. 잘 알겠죠?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복지부동 이렇게 얘기를 하죠. 조직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 관료제라고 하는 것 자체가 쉽게 우리가 이 공무원 조직을 가장 많이 예를 들어서 합니다만은 연공서열 어떤 경력이 쌓이고 시간이 가면 자동적으로 승진과 보상이 되죠. 그러니까 굳이 앞에 나서 가지고 잘못하면은 어떤 책임 소재가 있고 하니까
가만히 있다가 자기에게 주어진 어떤 승진이나 보상 기회가 오면은 그걸 자기는 그 공과를 누리면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조직의 경쟁력이 사라져버리고 복지부동이 나타나고 무사안일 모든 일에 그냥 쉽게 좋게만 하는 무사안일주의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고 하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나오게 되는 것이 탈관료제라고 하는 것이 나오지요. 그러니까 탈관료제는 사실은 관료제의 어떤 문제점들이 등장하면서 그런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등장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꼭 명심해야 할 것은 관료제를 없애고 탈관료제를 만들자라는 그런 의미는 아니죠. 그러니까 관료제와 탈관료제의 사실은 공통점을 여러분들이 또 찾을 수도 있어야 될 뿐더러 이걸 둘 관료제와 탈관료제를 비교 분석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제 등장 배경을 보면은 이 이제 사회가 계속 빨라지죠. 특히 이제 정보화 등으로 인해서 변동 속도가 빨라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경직성, 유연하게 대처하지 못하는 것들이 많이 생겨나요. 특히 역기능들이 조금 전에 했던 것이 심화되죠. 역기능이 이렇게 심화되면서 조금 전에 역기능 무슨 역기능이 있다고 그랬죠? 네, 뭐 목적 전치 현상 또는 목적 전도 현상이라고 하죠. 인간 소외 현상, 뭐 복지주의, 무사안일주의, 조직의 경직성 이런 것 등의 역기능이 심화되면서 이제는 새로운 의사결정 구조, 의사결정 구조를 좀 빠르게 갖는 조직 형태가 필요하겠구나. 특히 최근에 현대사회는 과학기술의 발달로 급속도로 빠르게 변해가죠. 여기에 맞는 어떤 의사결정 구조가 필요하겠구나 하면서 탈관료제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탈관료제 특징을 보면은 경직성이라고 조금 전에 이야기했죠. 관료제의 단점 중에 하나가. 그 경직성으로부터 벗어나게 한 유연성을 강조한 것입니다. 유연성. 첫 번째, 여러분 여기 보다시피 유연성. 조직의 유연성. 빠르게 대처해야겠구나. 자유롭게 구성하고 또 그게 현대 조직사회로서 적합하지 못하면 빠르게 해체도 시킬 수 있는 그런 유연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수평적 조직 체계의 형태로 주로 많이 발전합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그 명령과 권한과 책임에 따른 서열을 하다 보니까 복지부동이 일어나고 책임 소재가 따르고 하니까 수평적인 조직 체계를 통해서 거기 그 안에 들어있는 구성원들 간의 자유로운 의사소통, 구성원 간 자유로운 의사소통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개인의 자율성과 창의성도 존중하자. 인간 소외 현상으로부터 인간 생활을 유연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조직들을 만들었지 인간이 마치 어떤 기계의 부속품처럼 전락해버리는 인간 소외 현상 이런 것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함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승진이라고 하는 것도 지금까지는 연공서열이었죠. 어떤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해결됐는데 이제는 능력이 있으면 성과가 좋으면 바로 승진과 임금 수준을 결정해주는 다시 말하면 개인의 능력을 최대한 존중해주기 때문에 개인에 있어서는 성취 동기와 사기가 굉장히 향상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탈관료제라고 해서 또 좋은 점만 있는 것이 아니죠. 사실은 권한과 책임이 불명확해요. 전체적으로 수평적 체계로 어떤 팀 형태로 운영되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서 나중에 갈등이 발생할 소지가 있죠. 누군가 책임 소재가 명확하지 않으니까. 두 번째는 낮은 안정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낮은 안정성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그 기본적으로 이 성과가 불분명하면은 기본적으로 그 조직은 그 구성원으로서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죠. 좋은 성과를 내지 못하면. 그러니까 항상 심리적으로 구성원들이 불안하고 좋은 성과를 내야 한다는 그런 압박감 이런 것들이 항상
가슴속에 품고 살아야 하는 불안감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이런 것들이 탈관료제의 또 문제점으로 등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탈관료제 조직의 여러 가지 한번 형태 그런 걸 한번 조직을 한번 봐볼까요? 그림으로 이렇게 잘 그려져 있습니다. 팀제 조직, 네트워크형 조직, 그 다음에 아메바형 조직 있죠. 먼저 이렇게 한번 팀제 조직 한번 봐보세요. 이렇게 팀으로 A, B, C, D 이렇게 팀으로 나누어 가지고 그 팀별로 특정한 과제, 전문가들로 구성해 가지고 특정한 과업을 수행하도록 하는 그런 조직 형태. 팀 전체에게 모든 권한과 모든 것을 책임을 다 주지요. 팀 전체에서 알아서 하는 것. 네트워크형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독립성과 자율성을 가진 부서나 업무 단위가 핵심 영역, 어떤 영역을 중심으로, 어떤 영역을 이렇게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네트워크 형태로 이렇게 뭉쳐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긴밀하게 어떤 상호 협력하는 이런 조직 형태고, 이 세 번째 아메바형 조직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아메바형 조직은 기본적으로 이제 외부 환경에 아주 유연하게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이제 조직의 형태를 딱 고정시켜 놓지 않고 그때그때 가업이나 목표에 따라서 수시로 변경하고 이제 하는 대표적인 것이 유연성이죠. 조직의 유연한 조직 형태를 유지하고자 하는 것이 아메바형 조직이라고 이렇게 예를 들어서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와 B는 관료제와 탈관료제 중 하나이다. 표는 사회 조직 형태인 A와 B를 비교하여 비교 기준 1에 따르면 그랬네요. 비교 기준 1에 따르면 1이 어디죠? 왼쪽 가 나왔네요. 1은 상대적으로 강함, 높음으로 평가되는 조직 형태. 비교 기준 1은 높다. 이걸 얘기하고 비교 기준 2에 따르면 상대적으로 야감, 낮다. 지금 낮다라고 이걸 얘기하고 있네요. 조직 형태를 말한다. 그러면 비교 기준 2에서 업무의 세분화 정도가 낮다라고 했네요. 업무의 세분화 정도가 낮은 것은 관료제일까요? 탈관료제일까요? 그렇죠. 세분화 정도가 낮은 것은 A는 이것은 탈관료제가 되겠네요. A는 자 여기다가 이렇게 써볼까요? 아유 글자를 쓰기가 좀 힘드네요. A는 낮은 것이니까 여기는 탈관료제. A는 탈관료제를 얘기하고 그러면 B는 자연스럽게 뭐가 되겠어요? A가 탈관료제니까 B가 관료제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겠죠? 자, 1번 선지를 보겠습니다. A와 달리 B는 탈관료제와 달리 관료제는 그랬네. G 획득의 공정성 그렇죠. G 획득의 공정성은 이것은 경력 우대보다는 능력이나 업적을 우선하는 것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기본적으로 탈관료제에 대한 성격이죠. 그래서 이 A와 달리 B는이 아니고 B에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고 이건 탈관료제니까 A에 해당되는 내용이 되겠죠. 탈관료제. 그래서 이건 탈관료제입니다. 탈관료제니까 이건 잘못됐고 A는 1번은 틀렸고 2번 업무 수행의 효율성은 이건 좀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건 굉장히 시험에도 잘 나온 것이죠. 업무 수행의 효율성을 중시한다. 이것은 관료제와 탈관료제의 공통점이죠. 그러니까 A와 B와 달리 A는 그런데 달리 그러면 안 되겠죠. A, B 모두 그러겠습니다. 3번 선지를 보겠습니다. 가해는 뭐죠? 탈관료제의 여기는 높음이죠. 높음을 얘기했죠. 구성원의 재량권 중시 정도가 들어갈 수 있다.
구성원의 재량권 중시 정도라고 하는 것은 유연성에 해당되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너품이죠. 그럼 맞는 내용이 되겠네요. 그래서 가는 맞죠. 구성원의 재량권 중시를 여기는 것은 탈관료제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3번은 맞는 내용. 이렇게 해봅시다. 맞는 내용이네요. 4번 나에는 관료제의 특징이 높은 것을 얘기하겠죠. 의사결정 과정에 구성원 참여 정도가 높으면 이것은 무엇에 대한 설명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이건 탈관료제에 대한 설명이죠. 탈관료제죠. 탈관료제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이것은 나에 적절하지 않고 가에 적절하겠습니다. 경력에 따른 보상의 중시 정도. 다는 여기가 있네요. 다는 오른쪽이니까 낮아야 되겠네요. 경력에 따른 관료제는 보상 중시 정도가 낮다가 아니죠. 여기서는 높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간 것은 적절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역시 다에도 잘못되었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예,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사회 구조와 일탈 행동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일탈 행동을 보기 전에 이 사회 구조란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고 특징을 간략하게 살펴보고 일탈 행동에 대해서 한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 아주 고생했어요. 또 다음 시간에도 선생님과 함께 열심히 하도록 합시다. 자, 지금까지 옥교에서 세우는 남자 여러분의 고니쌤 양혜곤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와요. 안녕.